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볼의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2권에 들어갑니다. 네. 자,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자, 우리 제니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목차를 먼저 한번 읽어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차 중요하죠. 네. 여기는 이제 자원 파트라서 자원들이 쭉 나올 겁니다. 어떤 자원이 나오냐면 식물자원, 동물 곤충자원, 그 다음에 농촌환경 문화자원 이렇게 세 가지 자원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 치유농업 시설의 환경관리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장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부터 목차 읽어드릴게요. 자,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첫 번째, 치유농업 식물자원. 치유농업 식물자원의 재배, 작물재배의 기초, 작물재배의 환경관리. 2. 치유농업 식물자원 소재의 특성. 그래서 채소류, 화해류, 과수류, 식량, 작물류, 기타 작물. 3. 치유농업 식물자원 치유효과와 활용. 그래서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 메커니즘과 식물 소재와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농업 동물 곤충자원. 치유농업 동물 곤충자원 소재의 특성과 관리, 농장동물, 반려동물, 정서곤충. 두 번째, 치유농업 동물 곤충자원의 치유효과와 연구, 동물자원의 역할, 동물자원의 치유효과 기전, 동물자원의 이론과 연구, 곤충자원의 치유적 효과. 자, 세 번째, 농촌환경 문화자원 활동 소재. 1. 농촌환경 문화자원 활동 소재. 농촌 치유관광의 이해, 농촌 치유관광의 특징, 농촌 치유관광 자원 소재, 농촌 치유관광 운영 가이드 및 안전관리. 2. 농촌 치유관광 효과와 활용. 농촌 치유관광의 효과, 농촌 치유관광의 연구 동향. 2장 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첫 번째, 치유농업시설 조성제도 이해, 유형별 제도의 이해, 그래서 장소, 토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시설, 치유농업 자원. 2. 환경조성 관련 이해, 치유농업시설의 특징. 자, 두 번째, 치유농업시설 환경조성, 치유환경 배경 이론 및 디자인. 그래서 치유환경 관련 이론 및 철학적 기반, 치유환경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2. 치유농업시설 환경조성, 치유농업시설 주요 구성요소 탐색, 치유농업 공간 조성 사례, 농촌 치유관광 공간 조성 사례. 꽤 많은 내용이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많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참 네. 많아요. 시험에서 참 나오기가 좋은 내용도 많고요. 네. 특히 이권이 변경사항이 많잖아요. 네. 작년까지에 네. 비해서 올해 이제 동물자원 쪽이 상당히 많이 많이 페이지가 많이 변했고. 늘어났죠. 더 전문화됐다고 들리고요. 예, 아주 깊이가 있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환경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네. 합법적인 어떤 치유농업 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기 조성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 유형별로 제도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네. 네, 그 치유환경 배경 이론에 근거한 디자인을 또 해야 되고, 네, 중요한 내용이 지금 2권에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1장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부터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치유농업 자원은 아까 제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총 3개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치유농업 식물자원, 두 번째 치유농업 동물 동물, 곤충자원, 세 번째 농촌 환경 문화자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 중 식물자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자원. 학습 목표 한번 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학습 네. 목표. 자, 첫 번째, 치유농업에서 활용하는 식물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다니까 식물의 종류, 특성, 그건 꼭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 치유농업에서 활용하는 동물, 곤충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 치유농업에서 활용하는 농촌자원의 특성 알아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공부하고 나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유농업 이제 식물자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식물자원에는 식물자원을 재배를 해야 되겠죠. 네. 치유농업자는 재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식물자원 소재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식물자원 치유 효과와 그 활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제 세 가지 학습 목표가 나오고요. 네. 치유농업 식물자원 들어가겠습니다. 치유농업 식물자원 소재는 작물로서 이용성 및 경제성이 높고 우수하며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의미한다. 네, 작물은 식품적, 관상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이게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도 네, 나와요. 정리가 잘 되어 나옵니다. 네, 식품적 가치, 관상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불량 환경 대처, 환경 조절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식물 자원 소재를 재배하는 데 있어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작물의 분류, 작물 재배를 위한 파종, 육묘, 이식, 이식구 관리, 재배 관리, 결실 조절 및 번식 관리, 환경 관리 등 작물 재배 시 생육 단계별로 적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네. 그래서 작물 재배의 기초가 먼저 들어갑니다. 네. 작물 재배라는 거에 대한 정의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네. 작물을 안전하고 충분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 환경의 적절한 이해와 불량 환경 대처 및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작물 재배를 위해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작물의 분류, 작물 재배를 위한 파종, 육묘, 이식, 이식구 관리, 재배 관리, 결실 조절 및 번식 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네. 작물이란? 작물이란 이제 작물 재배 정의가 네. 나옵니다. 작물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뜻한다. 네. 원래 야생 상태에서 자생한 식물이 사람이 만든 특수한 환경에서 순화되고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이 발달하여 야생의 형태와는 달라져 있다. 네. 그래서 작물이 될 수 있는 식물은 제한적이며 산림식물이나 조경식물은 이용성과 경제성으로 보면 작물이지만 이용 분야가 다르므로 일반 작물에서 분리되어 별개의 분야에 취급한다. 재배는 인간이 경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를 뜻한다. 네. 그래서 이 작물 재배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왔고요. 작물의 가치 나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중요한 합니다. 내용이죠. 네네. 작물의 다양한 가치 세 가지. 네. 잠시만요. 작물의 다양한 가치 세 가지. 식품적 가치, 관상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래서 네. 식품, 관상, 경제. 이 세 네. 가지 가치가 표로 잘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식품적 가치는 하고 관상적 가치하고 경제적 가치에서 네. 약간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식품적 가치에는 건강 및 보건식품으로 각종 성인병 예방과 비만 방지, 비타민 A와 C의 중요 공급원, 대부분 알칼리성 식품,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철로 체내에서 체액의 산성화를 방지한다.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고 양리적 기능성 식품이고 보건적 기호적 식품이다. 그리고 관상적 가치에는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취미에 즐겁게 해주고 여가 선육에 도움이 되고 인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적 가치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게 약간 특이한 점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꽃을 보거나 아니면 푸르른 초록초록한 자연을 보면은 뭔가 힐링이 되는 그 치유의 어떤 개념이 이 관상적 가치에 부합된 내용이라 생각이 드네요. 네. 경제적 가치는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고 상대적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이고 수출 농업을 이끌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이 있다 해서 네. 우리가 식관경, 금강산도 식구경인데 식관경. 식환경 아주 좋은데요? 금강산도 식관경입니다. 네. 그래서 식품적 가치, 관상적 가치, 경제적 가치. 다음은 이제 작물 재배에 대해서 이제 나왔으면 원예 작물의 분류를 해야 됩니다. 네. 원예 분류 작물은 크게. 크게 어떻게 나뉘죠? 채소, 과수, 화해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원예 작물의 분류 크게 세 가지. 채소, 과수, 화해. 그래서 첫 번째 채소의 분류부터 이제 표에 정리되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채소의 분류 크게 네. 먼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디를 먹느냐. 먹느냐. 네, 그래서 식용 부위에 네. 따른 분류. 온도. 그리고 온도에 얘가 높은 온도에 적응을 잘하냐, 낮은 온도에 잘하느냐. 그래서 네.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도 역시 또 세 가지로 나뉘죠. 네. 잎을 먹니, 뿌리를 먹니, 열매를 먹니. 네. 그래서
잎을 먹으면 역경채류, 잎줄기 채소라고도 합니다. 네. 자, 뿌리를 먹으면 뿌리채소, 근채류라고도 합니다. 네. 열매를 먹으면 열매채소, 과채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로는 네. 높은 온도, 그래서 네. 호온성 채소와 낮은 온도, 혼행성 채소로 나뉩니다. 네. 그러면 역경채류는 아까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또 역경채류에도 또 나뉘잖아요, 종류가. 그쵸? 어떻게 나뉘어요? 역경채류에는 잎채소, 꽃채소, 줄기채소, 비늘줄기채소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엽경채에서도 잎을 먹느냐, 네. 꽃덩이 같은 어떤 꽃 양배추 같은 네. 꽃채소,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돋아나는 줄기, 이제 죽순이라든지 토당기라든지 줄기채소, 네. 그리고 이제 양파라든지 마늘파, 부추 같은 비늘줄기 채소, 이렇게 엽경채류는 또 네 가지로 또 나뉩니다. 네. 네, 그리고 근채류 해서 뿌리 근자잖아요. 네. 근채류, 뿌리, 채소, 그러니까 뿌리 채소입니다. 근채류는 뿌리 채소, 뿌리나 줄기의 일부분이 영양 저장 기관으로 변형된 지하 부분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네 가지로 또 나뉘어요. 나뉩니다. 네. 직근류, 괴근류, 괴경류, 근경류 해서 나뉘는데요. 직근류는 뿌리가 직선, 네, 직진. 뿌리가 네. 직선, 네, 그리고 네. 괴근류는 뿌리가 괴, 덩어리 괴자, 네. 뿌리가 덩어리로 된 거, 그러니까 마라든지 카사바 같은 거, 괴근류는 그렇게 됐고요. 괴경류는 경자가 줄기 경자잖아요. 줄기가 네. 덩이로 된 채소는 감자가 감자, 줄기에서 이렇게 감자 토란 같은 게 나잖아요. 뽑아 네. 보면은 그게 뿌리 같아 보이지만 줄기입니다. 네. 그래서 감자는 괴경류입니다. 네. 네, 근경류, 뿌리줄기죠. 그 뿌리줄기가 덩어리로 된 채소로 생강, 연근, 고추, 냉이 같은 네. 것이 뿌리줄기 근경류입니다. 근경류, 생연고. 네, 그래서 네. 근채류, 뿌리채소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과채류, 열매 과자죠. 네. 열매 채소. 그래서 열매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로 콩과, 박과, 가지과, 기타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콩과는 말 그대로 완두, 강낭콩, 잠두 역시 콩같이 콩과, 생겼습니다. 네. 박과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네, 우리 종자기능사라든지 유기농 기능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내용 조금 상식적으로 알기는 좋긴 한데요. 네. 가지과는 토마토, 가지, 고추 같은 거, 그리고 기타 옥수수, 딸기 같은 게 열매 채소, 과채류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호온성, 온도를 높은 걸 좋아하는 거고, 호냉성, 차가운 거를 비교적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는 게 네. 호냉성 채소인데요. 호온성 채소는 25도 이상, 그러니까 네. 25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잘 네. 생육되는 채소로 대부분 이제 열매 채소인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수박, 참외 네. 같은 거고요. 요즘 텃밭에서 가장 많이 볼 그렇죠. 수 지금 있는 딱 덥잖아요. 열매들이죠. 25도 네.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네, 혼행성 채소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의 비교적 서늘한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인데요. 네, 김장류죠. 김장류. 대부분 네. 엽근채류, 배추, 무, 파, 마늘, 시금치 이렇게 해서 채소의 분류, 식용부에 따른 분류랑 온도 정수성에 따른 분류로 해서 역경채류, 근채류, 가채류, 온도에 따라서는 호온성, 혼행성 이렇게 채소를 분류해 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채소 했으니까 과수 과수 들어갑니다. 넘어가야 과수. 되겠네요. 네, 과수의 분류는 크게 이제 발육 부위에 따라서 발육 부위가 씨방에서 발육하냐 아니면 네. 꽃바퀴 등에서 발육을 하냐에 따라 진가, 윗가로 나뉘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과실 구조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요. 과실 구조가 이제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각과류, 장과류 이렇게 네, 나뉩니다. 5가지로 나뉩니다. 네, 5가지로. 인과류는 이제 꽃바퀴 같은 과육 부위가 이제 씨방 안쪽에서 해서 과신 부위가 되는 과실인데요. 사과나 배 사과배. 같은 거. 사과, 배는 인과류. 네. 사과, 배, 인과류. 네. 준인과류는 성숙하면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일이 네. 준인과류. 감, 네. 감귤, 오렌지. 네. 야, 과즙이 많은 과일. 네. 그러면 준인과류, 감귤, 오렌지, 준인과류. 핵과류는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이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 그래서 복숭아, 네. 자두, 살구, 살구, 매실. 매실 속에 다 단단한 네. 핵이 있죠. 큰 씨앗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핵가류입니다. 네.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핵과류. 자, 다음 갓가류.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과일이다. 네. 껍질이 딱딱해요. 그럼 호두. 호두, 네, 밤, 네, 아몬드. 그렇죠. 네. 갓과류는 껍질이 딱딱해요. 호두밤, 아몬드. 자, 장과류. 자, 이번에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거죠. 네. 작년에. 네,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 가집이 풍부한 과즙. 화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껍질이 이제 그러니까 포도, 무화과, 블루베리, 석류 이런 것들이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과즙이 풍부한 과실, 장과류 느낌이 딱 오죠. 네. 블루베리, 포도, 무화과, 뭐 석류 같은 것이 이제 곁에를 보면은 과즙이 많이 있잖아요. 네. 속 안에. 지금 보면 준인과류에서도 네, 성숙하면서 시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 이렇게 써 있고 네, 지금 장과류에도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 과즙이 풍부한 과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실이라고. 그래서 네네. 둘 다 이제 과즙이 풍부한 거니까 인과류랑 장과류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준인과류는 네, 준인과류랑 음, 장과류의 차이점은 둘 네. 다 과즙이 많은 과실인데 네, 준인과류는 성숙하면서 씨방벽 그쵸. 전체가 다육질로 된다. 네, 네, 씨방벽 씨방벽. 전체가 네, 네. 씨방벽 다육질. 씨방이 들어가면은 네, 인과예요. 인과, 준인과류. 그러니까 네, 씨방이 자체 인과류에도 씨방이 네. 이제 거기가 이제 발달해 안쪽에 위치해서 가신 부위가 되는 과실이 씨방 그 인과류거든요. 일단 네. 씨방 들어가면 인과류. 네. 그래서 준인과류는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의 과즙으로 육질로 되는 게 준인과류. 네. 장과류는 아예 씨방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냥 네.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과즙이 풍부하다. 그래서 네. 포도, 무화과, 그렇죠. 블루베리 얘네들은 그렇죠. 거의 다 먹잖아요. 씨는 그렇죠. 얼마 없고 블루베리는 씨도 없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씨방하면 욕 같지 물이 않아요? 줄줄 흐를 것 그쵸? 같은 거. 네. 그쵸? 씨방하면 욕 같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같이 뭔가 씨방하면 네. 인갑니다. 네. 씨방하면 뭔가 화가 날 것 같고 막 네. 인과응보 뭔가 욕이 다시 또 나갈 것 같고 막 네. 이런.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씨방하면 인갑니다. 굉장히 인갑입니다.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해류 들어갑니다. 네. 네, 화해류. 화해류는 꽃화자죠, 지금 꽃화. 꽃화자죠. 그래서 네. 생육 특성에 따라서 원예학적 분류에 따라서 뭐 분류가 이렇게 아래쪽에 표가 네. 나옵니다. 지금 페이지는 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12페이지 화해의 분류 나오는데요. 네. 이제 역시나 똑같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원예학적으로 분류하고 용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원예학적으로는 얘가 1년살인지 뭐 이렇게 1년초, 숙근초, 구근류, 관염류, 화목류, 허브류, 허브류. 기타 이렇게 나뉘는데요. 1년초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네. 채송화, 봉선화, 나팔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얘네들이 1년초입니다. 한해살이표 풀. 숙군초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 숙군초라는 말을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네. 여러 해, 그러니까 땅 위에서 겨울에 죽었어도 이듬해 다시 봄에 살아나요. 싹이 트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키워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국화, 카네이션, 작약, 구절초, 군자란. 근데 국화랑 지금 구절초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숙군초는 열애살이 작물이다. 구근류는 땅속에 구형의 저장 기간을 갖는 식물. 구근류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백합, 다알리아, 칸나, 튤립, 추서나 이런 것들이 다 구근류입니다. 네. 네, 관엽류는 꽃이 화려하지 않으나 잎이 크고 두꺼우며 광택을 띠고 있는 상록성 푸른 잎이 주요 관상 부위인 식물. 네. 야자나무, 고무나무, 드리세나, 네. 드라세나. 드라세나. 네, 화목류는 꽃을 감상하고 2차적으로 잎이나 과실을 감상할 수 있는 목본성 식물이다. 목본성 식물, 화목류. 그러니까 목본성 식물 들어가면 화목류. 네. 무궁화, 목련, 개나리, 장미, 동백나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나무 같은 그런 식물이라는 거죠. 꽃도 감상하고, 네, 화목류 했고요. 허브류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향을 가지고 향을 있는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종자를 이용하는 식물. 그래서 라벤더,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캐모마일 이런 것들이 허브류고요. 네. 저 네. 외국어 허브류만 나와 있죠. 네. 국내 허브류 깻잎도 다 깻잎도 들깨도 맞습니다. 허브류인데. 들깨도 네. 맞아요. 허브류입니다. 네, 라벤더,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캐모마일. 음. 오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기타 난, 식충식물, 보산식물, 선인장류 이렇게 원예학적으로 기타로 분류가 돼 네. 있고요.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용도를 그냥 화분에 심어서 관리한다. 분에 심어서 관리하는 걸 분식용. 그래서 네. 우리 국화 제라늄 대표적인 식물이고요. 절화는 잘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류의 꽃을 줄기채 잘라 이용하는 식물,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그리고 화단용은 말 그대로 실외 화단에서 네. 자라는 식물입니다. 봉선화, 백일홍, 셀비어 등이 우리 화단용 식물이죠. 음, 화해 분류 세 가지. 네, 이렇게 크게 먼저 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고 다시 네. 또 나뉘는 거를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작물의 재배 관리를 알아봐야 네. 해서, 네, 종자를 이제 파종 어떻게 하는지. 자, 파종이라는 네. 거. 종자는 크기가 작거나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로 본다. 종자는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네, 네.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로 본다. 네, 어. 종자에는 그 작물의 품종,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맛, 크기, 색깔, 향, 병에 견딘 능력 등 다양한 유전 형질이 들어있고, 이 유전 형질은 싹이 나서 자라면서 고유한 특성을 띈다. 파종은 종자를 흙 속에 뿌리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경 재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종이라는 것은 흙에다 종자를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파종된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산소, 수분이 필요하며 씨앗이 작은 미립 종자의 경우는 광이 투과되어야 발화하기 때문에 파종 후 복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얇게 한다. 반대로 씨앗이 큰 옥수수나 같은 대립 종자는 종자 두께 3배 정도의 흙을 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네, 광바라와 암바라에 대해서 나와 그렇죠. 있고요. 광과 암바라 나와 있습니다. 파종된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네, 적당한 온도, 산소, 수분. 네, 맞습니다. 중요하겠죠. 세 가지 조건. 온도, 산소, 수분. 네. 네, 종자도 분류를 해놨네요. 네, 종자도 분류를 합니다. 네. 작물의 이제 작물 종자의 분류에는 이제 F1이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교배 종자. 네, 이렇게 교배 종자를 우리가 주로 사서 네. 하는데요. 뭘 교배했죠? 네, 교배는 우수한 형질을 네.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품종을 교배해서 얻은 종자를 이제 교배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표에 아름답게 이제 분류가 되어져 네, 있는데요. 아름답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유통되는 고추, 토마토, 배추, 무, 오이, 수박 대부분의 네. 종자가 교배 종자 F1에 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음 세대로 네, 유전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네, F2로 유전되진 않아요. 따라서 네. 교배 종자를 파종하여 획득한 식물체에서 수확한 종자를 이듬해 종자로 사용할 경우 특성이 다양하게 분리되므로 종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롭게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매번 이제 사야 돼요.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일단 자라긴 자라요. 근데 잘하긴 열매가 잘해요. 네. 뭔가가 기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열매는 맺혔지만 굉장히 먹을 작다든지. 예, 기형과가 이제 제가 나오든지 수박을 해봤는데요. 예, 자라긴 잘 자라요. 예, 근데 입만. 더 이상 막 크지는 않고 예, 달리기도 달려요. 달려요. 네. 그래서 제가 씨로 모종을 만들어서 수박을 키워봤답니다. 네. 네. 그런데 원래의 그 F1 종자보다는 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둘째, 고정 종자는 우수한 형질을 계속 개발하여 유전 형질을 고정시킨 종자. 네. 그래서 품종 고유의 우수한 형질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이듬해 종자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네. 교배 종자와 고정 종자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벼보리, 밀, 콩, 상추, 미나리, 고정종, 시금치, 재래종 호박, 메리골드, 코스모스, 닭풀, 목화, 당귀, 감초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영양종자라는 것은 감자, 마늘, 부추 같은 종자가 아닌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들은 우수한 유전 정보가 영양체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전 형질이 퇴화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발현된다. 그냥 살점을 뚝 자르듯이 네. 네, 네. 뚝 잘라서 일부를 그렇죠. 또 심으면 또 이제 그대로 그 유전 형질이 네. 유지되는 거죠. 우리 감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감자, 뭐 마늘, 뭐 부추도 똑같이 밑에 이렇게 분주해가지고서는 또 심으면은 이만큼 또 들어가더라고요. 영양종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네. 영양체로 번식하는 게 영양종자입니다. 그래서 종자의 분류는 교배종자 F1,
보정종자, 영양종자 이렇게 네. 종자의 분류를 알아봤고요. 영양종자에서는 또 화해 종류들의 구근이 네. 거의 다 영양종자 구근이 안에 예, 맞습니다. 구근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화해에서 구근류에 해당되는 것들도 무스카리, 뭐 크로코, 다알리아, 뭐 튤립 이런 것들이 영양종자를 네. 영양체 자체로 이제 번식을 하는 겁니다. 네, 육묘된 모종을 선택하는 이유. 네. 육묘는 작물의 이식을 위해 키운 어린 작물을 묘라하며 종자를 경작지에 직접 뿌리지 않고 집약적으로 생육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육묘라고 한다. 육묘를 하는 목적은 조기 수확.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육묘를 하는 목적 네, 목적.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잠시만요. 네,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 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수량 증대가 가능하다는 점, 집약적인 관리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봉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해가지고서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겠다. 네. 네, 목적. 이렇게 육묘하는 목적. 육묘의 목적.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조기 수확 가능. 네, 네. 출하기 앞당길 수 있다. 네, 네. 품질 향상. 그다음에 수량 증대. 네, 집약적 관리와 보호 가능. 종자 절약.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추, 토마토, 가지 등과 같은 과채류는 유효 기간이 길어서 육묘된 모종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네. 무당근 순무 같은 뿌리 채소의 경우에는 묘상에서 봄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뿌리가 엉키고 구부러져 자라서 상품성이 떨어짐으로 가능한 직파를 네. 재봐야 하는데 이거를 올해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어떻게 이제 잘 키워보려고 당근을 포트에다가 해서 네. 봄밭으로 옮겨 심는 이식 과정 했는데요. 네. 뿌리가 진짜 그 못생긴 정말 울퉁불퉁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냐면 무, 당근, 순무는 다 네. 직근류잖아요. 맞아요. 직근류니까 네. 이 뿌리가 곱게 자라는 아이들인데 그냥 네, 씨로 하면 정확하게 그냥 봄밭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걸 바로 직파. 그렇죠. 해야 직봐야 되는 된다는 거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노지 재배의 경우에는 기온과 지온 등 지상 조건이 파종기를 제한하기 때문에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적기가 다르다. 예로 고추는 늦서리가 끝나는 5월경부터 노지에서 가꿀 수 있으나 시설에서 씨앗을 뿌려 가꾼 고추 모종을 심는 것과 비교할 때 60일에서 80일 늦어진다. 그래서 이제 전문 농업인이 아닌 자가 육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맞아요.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이 있어야 하며 기르는 동안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물도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종을 사다 심는 것이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뭐 이런 육묘된 모종을 선택한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네. 사다 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종자를 보증해 주는 게 있어요. 종자 보증. 저희 씨앗 사보면 다 알죠. 네, 뒤에 씨앗 무수한 정보들이 있는데 써 있어요. 네. 네, 국가나 이제 그게 종자 보증을 관리사가 뭐 의미하는 이렇게 거죠. 네. 네, 국가나 종자관리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보증하고 자체 보증 두 가지가 구분되죠. 네, 구분됩니다. 네. 국가 보증, 자체 보증.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국가기관에서 보급하는 품목의 종자는 종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네. 전문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 등 소규모 농사를 하는 사람은 주변 이웃이나 종자 판매상을 통하여 구입해야 한다. 반면 자체 보증하여 일반 종묘 회사에 보급하는 종은 알루미늄이나 은박지로 코팅된 포장지에 담아 유통되며 양이 많은 것은 캔에 포장하여 유통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사는 씨앗 네, 이렇게 네. 봉투에 담아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자체 보증이라고 할 수 자체 있겠죠. 보증,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자체 보증, 이 종자 보증을 받으려면 네. 누구와 누구로부터 작물의 고유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농식품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하고 종자관리사. 네, 두 주체가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 장관, 종자관리사. 네. 네, 그래서 생육기에 몇 회 이상 포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1회 1회 이상. 이상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포장 검사를 우리 농식품부 장관과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 검사를 받았는데 합격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네, 포장 검사를 합격한 종자에 대해서는 종자의 규격, 순도, 발화, 수분 등의 종자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분류 번호라든지 네. 종명, 품종명, 소집단 번호, 발화율, 입품종률, 유효 기간, 수량, 포장 일자 같은 것들이 이제 표기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네. 네, 그래서 이제 15페이지에 네, 15페이지에 네, 포장부터 정보가 아주 네. 팁해서 정리가 네. 잘 되어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혹자는 나온다. 네. 이게 이제 객관식에도 객관식으로 내기 좋다. 아주 내기 좋은 문제다 해가지고 말하니까요. 한번 제니님께서 낭낭하게 읽어드릴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품종명. 종자의 대표적인 특성을 표현하여 짓고요. 특성. 품종을 개발한 간단한 목적이 소개되고 품종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특징 등을 소개해 줍니다. 재배상 유의사항. 그래서 재배 지침서와 같은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여 재배해야 함. 재배형. 품종을 가꾸는 시기를 명기하며 하우스 재배, 노지 재배, 촉성 재배 등으로 표기한다. 재배력, 월별로 각 재배형의 파종기, 육묘, 정식기, 수확기를 그림으로 표기한다. 생산, 종자, 생산 연도, 포장 연월, 종자를 포장한 시기, 생산지, 종자를 채종한 곳, 발화율, 포장 당시 발화율, 유효기간, 종자가 정상적으로 싹이 틀 수 있는 유효기간을 유효기간 표시한다. 순도 검정, 종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순도를 검정한 여부를 표기한다. 병해충, 종자에서 중요한 병해충 정보 표기. 네, 종자 포장봉투 정보에 대해서 한국도시농업연구회에서 나온 네. 내용이네요. 이거는 네. 씨앗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사보셨을 거고 그렇죠. 만약에 네. 사보지 않으셨다면 하나 정도 심고 싶은 거 사셔서 네. 이것들이 어디에 나왔는지 같이 한번 네. 네임펜 같은 걸로 체크하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네. 가장 더 맞아요. 몸으로 익히는 몸으로 게 익히는 게 제일 제일 오래 좋습니다. 가요. 네. 한번 사지 않으셔더라도 네. 마트나 이렇게 종묘상 가가지고서 한번 사진 찍어서 네, 봐보세요. 네, 파종 방법 들어갑니다. 네. 파종, 파 안에 이제 파종. 뿌리는 거잖아요. 네. 종자를 흙 속에 뿌리는 것. 아까 수경 재배는 이제 별도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흙에다 뿌린다고 생각하는 걸 파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파종의 실제 시기는 작물의 종류 및 품종, 재배 지역, 작부 체계, 토양 조건, 출하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파종 시기는 종자 발화 후 생장 및 성숙 단계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종자의 발화에 필요한 환경 조건은 발화 저온, 토양 수분, 토양 내 산소가 필요하며 작물의 종류나 품종에 따라서 감광성 네. 등의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종 방법은 크게 지금 3파, 조파, 전파, 적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파종이 있고요. 이식이 있습니다. 네. 파종은 종자를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네. 하고요. 이식은 이제 옮겨서 이제 심는 거를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식의 양식도 4가지가 있고요. 파종의 방법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네. 파종은 3파, 조파, 전파, 적파가 있고요. 이식은 조파, 이식은 조식, 네. 점식, 혈식, 난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파는 열무, 그러니까 흩어 뿌린다, 흩어질 산자거든요. 흩어 뿌리기. 3파는 열무, 얼갈이 배추 등 재배 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수확하는 작물에 이용되는 거고요. 네. 흩어 뿌리기. 또 씨앗도 되게 종자가 되게 작아요. 작죠. 그래서 이제 흩어 뿌리기를 하는 거고, 조파 나오면은 이제 줄지어서 골 뿌린다. 이제 골 뿌림. 조파 네. 나오면 조잖아요. 조줄. 네. 조파는 조줄. 줄 뿌려서 줄 뿌리기예요. 줄. 조골이라고 외우면 안 될까요? 네, 조골. 네, 조골로 하면 좋겠습니다. 조골 그냥 조골. 네. 근데 어떨 땐 네. 줄지어서 이렇게 네. 뿌린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또 해석문이 있어요. 네, 네.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조파, 상추, 시금치, 파 등 작물의 크기가 작고 재배 기간이 짧은 기간에 사용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전파.
전파는 무, 전뿌림. 당근, 네. 양배추 등 비교적 크기가 큰 작물에 활용돼서 일정한 간격으로 파종하는 파종하는 방법. 방법.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 나오면 전파입니다. 네. 전뿌림 해서 일정한 간격, 조판. 점점이 네. 이렇게 그리고 전뿌림. 조파는 줄을 지어서 네. 한 줄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골뿌림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 약간 조파랑 전파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적파는 전파시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건데요. 이제 몇 개씩 몇 개씩 이렇게 씨앗을 더 여러 개 종자를 여러 개를 파종하는 하는 거죠. 거예요. 점점이 심으면서 네, 여러 네. 개를 네. 같이 한 곳에 그게 파종하는 적파. 방법. 네, 같이. 네. 네. 그래서 소독을 한 다음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근데 보통 요즘에는 소독이 되어져 나와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이거 파종 방법에 대한 장단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표에. 그래서 네. 세부 내용에 산파, 조파, 전파, 적파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것도 꼭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산파는 아까 어떻게 하는 거죠? 흩어 뿌리는 뿌리기. 거죠. 그러면 종자가 많이 소요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생육기간 중 통풍 및 수강이 나쁘고 도보기 쉽다라는 또 이런 장점은 있대요. 그래서 통풍, 수강 나쁘다. 근데 도복은 쉽다. 네, 이런 게 있고. 자, 조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뭐지? 아까 산파에서 통풍 및 네네. 수강이 나쁘다는 게 이제 네. 얘네가 이게 하나가 이렇게 몰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뿌리다 그게 보면, 네. 뿌리다 보면 한 곳에 몰리다 보면 얘네들을 약간 이제 걔네를 중간에 네, 솎아줘야 돼요. 솎아줘야 되죠. 솎아주지 않으면 통풍과 수강이 나쁜 거고요. 네. 이제 이게 갈아엎어진 얘네가 이제 이렇게 원래 똑바로 하나씩만 심었으면은 얘가 도복되지가 않는데요. 네. 여러 개를 몰리다 보면은 도복도 될 수가 있다는 네.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조파 같은 경우는 골을 만들어서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라서 네. 차지하는 공간이 넓지 않은 작물에 이제 적용하는데 그 골 사이에 이제 수분하고 양분하고 통풍이 수강이 네.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종자 네. 산파에 비해서 산파에 비해서 종자량도 적게 들고 골 사이를 넓게 이렇게 네. 비었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과 통풍 수강이 좋은 거고 네. 관리 작업할 때 편리하고 생장이 고르고 수량과 품질이 좋은 장점이 있는 게 조파. 네. 보통 그래서 이제 상추나 시금치 같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조파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파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점점이 뭐 이렇게 점점이 띄엄띄엄 파종하는 네. 방법이 역시나 산파와 다르게 종자가 적게 들고 통풍과 점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띄었기 때문에 네. 통광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네. 당근무, 두류, 감자. 네, 그리고 적파는 한 곳에 여러 개 종자를 파종하는 거기 때문에 조파나 네. 산파보다는 파종 노력이 들지만 목초, 맹류 등과 같이 개체가 평면으로 좁게 퍼지는 작물을 집약적으로 재배할 때 이제 맹류. 집약적으로 네. 재배할 때 용이한 게 네. 적파. 네, 목조나 맹류. 네. 여기 파종 절차 부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악글자 따서 네. 저 외웠다고 했는데 골시비 파복진관이라고 맨날 외웠거든요. 네. 예, 골시비 파복진관. 이 순서 나올까봐. 네. 이런 것들이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시비 파복진관으로 외웠었는데 골시비는 당연히 첫 번째 네. 골타기입니다. 골타기. 골을 타야죠. 네, 골타기는 아까 우리 조파가 조골 그래서 골뿌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골타기입니다. 그래서 네. 종자를 뿌릴 골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비료도 섞어 놓고 그렇죠. 얘네들이 잘 섞이게 먼저 이게 땅을 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타기에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살균제, 살충제, 네. 비료 성분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이제 석회가 이제 약간 염기성이 좀 부족하면 석회도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잘 혼합해서 종자를 뿌릴 골을 만드는 것이 골타기. 자, 골을 탔으면 이제는 네. 시비를 해야 되죠. 파종할 곳에 이제 네, 포장 전면.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네. 비료를 추가적으로 네. 뿌려주는 것. 네. 네, 그래서 파종할 곳이나 포장 전면에 비료를 뿌린다. 네. 자, 골 타고 시비했으면 이제 비료를
섞어줘야 되겠죠. 네, 흙을 좀 네. 덮어줍니다. 네, 다시 비료를 준 위에다 흙을 덮어서 네. 종자가 비료에 직접 닿지 않도록. 네. 근데 종자가 왜 비료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는 네, 저희 입장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골타기 전에 이미 흙을 만들어줄 때 그때 이미 다 해서 혼합을 하는데 네, 일단 파종 절차의 교재상으로는 7가지로 우리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네, 골을 타주고 파종할 곳에 포장을 한 전면에다 비료를 뿌리고 비료가 그 모종이 그 종자가 바로 닿으면 안 좋으니까 네, 덮어준대요. 네, 그래서 비료 썩기 그게 네. 비료를 썩는 거래요. 네. 어, 왜 그렇게 그냥 그러면 이게 비료가 예, 세면 직접 닿으면 또 예, 얘가 아직 종자한테. 이렇게 막 영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예, 얘가 오히려 그 독소에 그 영향이 독해서 그래서 죽을 수가 있어서 종자가 그러니까요. 비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를 준 위에 흙을 덮어준대요. 네. 그게 비료 섞기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골타고 시비했고 비료 비료 섞었으면 섞고 이제 파종합니다. 뿌리세요. 이제 종자를 네. 직접 토양에 이제 뿌립니다. 네, 파종. 네, 파종 파종 방법 방법. 뭐 4가지 있었으니까 그 중에 네. 작물에 맞는 특성에 그쵸, 맞는 특성에 맞는 파종 방법. 방법 시금치- 선택하셔서 시금치면은 뭐 네. 그냥 조식을 올, 해야겠죠. 조시, 시금치, 조골. 네. 상추는 이제 조식해야 네. 되겠고. 네.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렸으면 네.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다시 이제 복토를 해줘야 네. 됩니다. 또 종자 뿌리는- 그냥 뿌리기만 해놓고 네. 흙을 그냥 덮어주지 않으면 얘네 안 되죠. 햇빛이나 뭐 이런 데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복토 네. 이제 깊이도 중요합니다. 얼만큼 이제 흙을 덮느냐. 네. 종자의 이제 크기, 크기 네, 대소. 대소, 그러니까 발화 습성, 그리고 토양 조건, 기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흙을 덮을지를 네. 결정을 하고 복도하기 전이나 후에 종자를 눌러서 이제 진압하게 되면 토양과 종자가 밀착되어 종파를 통하여 수분이 네. 흡수되는 것을 용이해져 발화에 도움이 된다. 네, 네, 진압 이렇게 이렇게 탁 진압까지. 다 잡는 거 진압. 네, 눌러줍니다. 네. 네. 그리고 간수 이제 다 했으면 마지막에 이제 물 줘야죠. 마지막에 물 줍니다. 네. 네. 볼시비 복 파복진압. 파복진압, 골시비 파복진관. 파복진관, 파복진관. 네, 골시비 파복진관. 골시비 파복진관. 네, 골타기, 시비, 비료 섞기, 파종, 복토, 진압, 관수. 네. 그렇게 해서 파종 절차 7가지 했고요. 네. 이제 솎아줍니다. 네. 네, 소금 작업이 있습니다. 소금 작업은 충실한 모를 균일하게 자라게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네. 봄밭에 직접 파종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요된 주수보다 많은 양의 종자를 파종해야 한다. 네. 발화한 식물체의 떡잎끼리 서로 겹쳐 자라면 연약하게 되어 우량한 묘가 될 수 네. 없으므로 소금 작업을 한다. 못 자란다고 하죠, 저희. 그래서 연약해가지고 막 잘못하면 애들이 비실비실 그냥 물만 주면 픽 쓰러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소금 작업은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종자 발화 후 1에서 3회에 걸쳐 적당한 간격으로 솎아주는 것이 좋으며 솎아내는 대상은 당연히 떡잎이나 새잎이 비정상적인 경우, 잎이나 줄기가 병든 경우, 자람세가 너무 빠르거나 느린 묘를 솎아주면 모 전체가 균일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생육 관리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 작업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상추씨 쫙 뿌린 다음에 좀 솎아서 뽑아주고, 그래서 그거 또 열무도 쫙 뿌린 다음에 열무도 또 여린 애들 다 뽑아서 또 저희가 비빔밥도 해먹고 그쵸? 네, 그렇게 해먹습니다. 그래서 소금 작업은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식물 자원이기 때문에 네. 어,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접해보시고 네, 저는 경험해보신 농작업도 많을 것 같아요. 경험에서 아까 파종 절차가 조금 네. 헷갈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치유지 여러분, 안녕!